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안진걸의 민생 다뤄보고 있는데요. 안진걸 소장이 조금 늦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마침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네, 고민남 장성철입니다. 뭐 때문에 요즘은 고민이 많으세요? 전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요. 이게 참 후보께서 예. 좀 계속 실수를 하시는 것 같고 예. 정치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었을 때 공정, 정의, 상식을 지켰던 그런 분이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냉정함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느냐. 장성철 교수는 애당초부터 윤석열 후보 엑스파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부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그때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치를 모르는 핵심 측근들이 우리는 기존 정치 출마자들이랑은 다르게 단촐한 우리 캠프를 꾸리겠다. 그래서 한 5명 캠프를 꾸리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선을 치릅니까? 그 문제랑 또 하나는 정치권에서 가장 경륜이 있고 연륜이 있는 김종인 위원장을 계속 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선행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선택과 어려움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 선대위 직책 다 그만둔 것과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네. 장 교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그 대표도 얘기를 하는 게 윤핵관 문제다. 윤핵관. 예. 예. 장제원 문제다. 결국에는 오늘도 뭐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인가요? 예. 오늘 예. 인터뷰에서 뭐 직설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선대위 돌아가는 거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도 막 얘기를 한다. 이러면은 선대위의 기강, 지시사항 아무것도 이거 선대위가 뭐 활동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사람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선대위 제대로 지휘를 못하고 예. 그러면 선거를 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윤핵관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조수진 전 최고위원하고는 상당히 좀 감정이 계속 쌓여왔던 부분이었고요.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죠. 사이가 안 좋았고요. 그 잠깐 내막을 말씀드리면 6월 11일 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예.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예. 이준석 대표를 대표라고 호칭을 안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우리 저 SNS상 올릴 때도 예. 그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당신 그쪽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옆자리에 앉잖아요. 네. 그런데 뭐 얘기할 때 호칭을 대표님이나 안 또는 대표께서 뭐 이런 호칭을, 얘기를 네. 그럼 대표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고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부르지 않고 그냥 본인이 할 말 한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뭐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하고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날 사달이 일어난 날 네. 뭐 내가 왜 대표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네.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게 보도가 됐잖아요. 당신 말을 왜 듣냐 내가 그쪽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리고 대표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게 그날 밤에 SNS상에 이 대표님 제가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을 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기자들 취재를 해보니까. 그 뭐 대표가 안 들으니까. 네. 안 듣는 자리니까 밖에서 대표라고 한 걸 거고. 그리고 이제 3개월 전에 조수진 최고가 약간 신병 치료하고 2달 동안 최고위원 자리를 비웠다가 예. 복귀를 했었어요.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한 2달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이 당이 기강이 무너졌다. 잘못돼 가고 있다. 조수진 최고가? 네. 조 최고가 군기반장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미경 최고랑 거기서 싸우고 옆방 가서 이준석 대표랑도 좀 말다툼하고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원래는 왜 그러면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글쎄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가 있었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표랑 최고위원은 분리 선거를 따로 하니까 뽑았잖아요. 그 선거 과정 중에서는 부딪힐 일은 없었고 이 조수진 최고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거물들을 하고 잘 지냈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10년 전에 박근혜 비대위에 비대위원으로 처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수진 전 기자는 그걸 상당히 좀 우습게 봤다, 깔봤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할 나이도 수밖에 자기가 없겠죠. 더 많고. 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나이가 있고. 더 많은데라고 하고.
배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느껴지죠. 느껴져. 눈빛, 말투, 억양, 표정 이런 데서 다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네. 이럴 거고 조수진 최고가 생각에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랬을 거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회의에서 이제 그 문제를 뭐 얘기하려고 하니까 후보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왜 당에서 선대위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를 옹호해 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느냐. 예. 그러한 얘기도 했었고요.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뭐 그 다음 날 그만두고 나서 그 다음 날 내가 뭐 그 대응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바로 윤 후보한테 보고가 됐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김건희 씨 대응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당에서 좀 더 강하게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방어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것이었고 결국에는 17일 날이었죠. 17일 날 의원들 교수 출신 의원들이 이제 한 8명이 모여가지고 시간 강사 뽑는 게 이게 윤석열 후보 말이 맞다라는 논의를 해서 20일 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교수 출신 의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회의를 통해서 그거는 좀 당의 방침과는 좀 다르다.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조수진 공보단장이 이 후보의 뜻이다. 그냥 그대로 진행해라. 예. 라고 해서 그냥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차적인 충격을 받은 거죠. 이준석 대표가. 장성철 교수도 특임 교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서 얘기를 했다면 교수들이 동의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수분들이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당의 후보의 부인을 보호하고자 좀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사자 일이 되다 보면은 좀 냉정한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서글픔도 느낍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논란이 계속 되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등판하냐? 등판 계획 아예 없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했던 얘기와 좀 달라요. 곧 등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부인이라는 말 이제는 뭐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은 뭐 아주 옛날 뭐 봉건주의 시대 이런 것처럼 얘기하고 부속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과연 대안 탈출구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제 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을 잠깐 또 말씀드리면 그보다 훨씬 더 센 내용을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네. 그래서 좀 그걸 기다려 보시죠. 어떤 거요? 좀 더 센 모양입니다. 세다는 게 제가 아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알면 얘기를 해줘야지. 방송 끝나고 제가 살짝 귀띔해 드릴게요. 내가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시청자들, 우리 청취자들이 알으셔야지. 죄송합니다. 얘기 안 하겠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먼저 발표하는 게 맞지. 네. 제가 먼저 또 누설하는 거 틀릴까봐 그러는 거 아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또 제가 먼저 김 빼는 것처럼 되잖아요. 예, 아무튼 센 게 나온다. 좀 센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다. 김건희 씨 논란과 관련해서 네, 김건희 씨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예.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부속실 폐지, 예, 영부인 호칭 안 해. 예. 이거보다 조금 더 센 내용을 발표할 거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얘기한 김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또 오찬 회동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지방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만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카드가 김종인 네.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거 하려고 그렇게 봄부터 울었나 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만났으면 그러면 안 된다. 네. 후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다 다시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막 붙잡고 그래야 그게 상식인데 뭐 밥 먹고 나와가지고 나 이준석 대표 성격을 잘 아는데 안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뭐 사퇴로 정리가 됐습니다. 붙잡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두 분이 이신점심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심 점심? 전심. 예. 점심 드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짜고 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김종인 위원장 체제를 좀 더 강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조수진
공보단장하고 싸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나는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그만둘 거야. 이거는요 너무 과한 반응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너무 쿨하게 대응을 했어요. 아이 뭐 저 큰 소리 나온 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건 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내가 2주 한번 선대위 해보니까 이 선대위 가지고는 저기 대선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효율적이지 않고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김종인 위원장 오기 전에 구성된 선거대책위원회를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예. 김종인 위원장 직할 체제를 꾸리기 위한 극약 처방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자폭 테러범인가? 아니 근데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큰 극약 처방이 없었으면 과연 바뀔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힌트를 하나 줬어요. 아예 선대위 정리되면은요, 저는 다시 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라고 했거든요. 갈 것 같아요, 저는. 안진걸 소장 오셨으니까 이제 네. 인생 얘기합시다. 장성철 소장 얘기 교수 얘기 재밌죠?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 더 센 게 무엇인지 우리 애청자들께서 엄청 예.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엑스파일도 내가 그렇게 졸라도 결국은 얘기 안 하고 뭐 파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파쇄했다는 말 안 믿어요. 파쇄했습니다. 장성철 소장님이 겸임 교수, 제가 초빙 교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시간 강사랑 겸임 교수를 한 18년 정도 했거든요. 그 조수진 최고위원님이나 국민의힘 교수 의원님들이 말한 건 맞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정파를 떠나서 팩트로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님들 서류 정말 꼼꼼히 내고요. 네. 심사 다 받고요. 그다음에 특채가 아닙니다. 일종의 여러 후보군이 있는데 공개 채용만 안 할 뿐이지 여러 명이 추천이더라고 자천 타천이 있잖아요. 그럼 예. 서류나 경력을 다 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분을 뽑는 대학 거죠. 교수를 어떻게 아무렇게나 저는 공개 그런 게 채용됐어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예 요즘에는 아예 공개 채용이고요. 예전에 공개 채용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윤 후보가. 근데 당시에도 보면 뭐 2명을 뽑는다. 초빙 교수나 뭐 겸임 교수나 신강사를 그러면 자천 타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각각 서류 보고 특히 겸임 교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직에 재직 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낸 몇 년 전 것을 현직 재직 중에 냈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현직에 있어야 겸임이죠. 예, 겸임입니다. 아유 안 소장님 그 저 돋보이려고 좀 욕심 냈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예.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냉장에 그냥 팩트 체크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가증스러워. 아니요 우리 장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시길래 저도 예. 호응을 한번 해드린 겁니다. 대학 교수는 지성의 표상이잖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 저는 문제가 된 그런 부분을 떠나서 마치 그 김건희 씨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대학 교수 그 겸임 교수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문제를 삼냐 이 표현 자체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게 시간 강사 겸임 교수 얘기만 하셨잖아요. 저는 특임 교수거든요. 그래서 나를 지칭한 건 아니구나라고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민생 얘기 좀 해보죠. 네, 안진걸의 민생, 안진걸 민생문제연구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 오늘 이 문제 좀 시간은 많지 않지만 고민해 봅시다. 어제 오후에 소상공인들 광화문에서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예.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너무 안 됐습니다. 뭐 이제 방수칙상 299명까지 모일까 하는데 오지 말아 해도 몇 분이 더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는 더 넘은 것 같은데 오죽하면 방수칙 더 많이 모이셨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100만 원 당장 준다니까 반갑긴 하지만 그거로 어떻게 버텨라는 거냐. 택도 없죠. 예. 차라리 주지 말고 영업 시간이나 원래대로 해달라. 그렇죠. 9시가 뭐냐. 갑자기 위드 코로나에서 이제 막 시설도 투자하고 재료도 사오고 사람도 뽑아놨더니 더 충격이 크다. 그것 때문에 크죠. 그리고 1월 달에 풀린다는 전망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건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물론 해야 된다 의견 많아서 하긴 했지만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라 보고요. 100만 원도 이건 너무 작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면 노동자들도 한 달 살려면 최저급여가 한 달 1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면 유럽이나 미국도 보면 최소한 한 달에 200, 300 정도는 주면서 문을 닫게 하거나 장사를 못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 관념으로도 연말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최소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나오는 시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그렇죠. 데모하고. 대목 아닙니까? 예, 근데 100만 원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손실보상이 따라오긴 하죠. 그래서 최소 200~300만 원으로 그 방역지원금을 올리고요. 그래서 그걸 올해 안에 긴급 집행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 때
1차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금액의 80%만 줬습니다. 네. 아무런 기준 없이 최소한 코로나 전에 영업이익과 견적가지고 100%는 줘야죠. 그래야 이분들도 납득하죠. 그런데 그렇게 주면은 좋겠지만은 이제 재정이 또 감당이 예. 되냐? 그러니까 이거죠. 6차 재난지원금을 그래서 유보 또는 연기한금이 되냐 국민 일반 모두에게 주는 것까지 하면 너무 벅차잖아요. 저도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소상공인들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줄 때다. 예. 그래서 이번에 100만 원씩 주니까 3.2조거든요. 그럼 200만 원 올리면 6.4조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게 50조,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100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추가 세수 거친 게 50조 안팎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지금 예산 600조니까 올해 덜 쓰고 남은 거랑 그다음에 600조에서 손실보상이 2.2조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장슬수 수석이 그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으로 한 최소한 40조, 50조까지는 아니어도 10조, 20조 정도라도 긴급히 편성하면 그 부분을 저소득층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온전히 쓰면 우리 국민들이 좀 참더라도 국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우리 소상공인들 마음이 누그러뜨려질 거라고. 그리고 장성철 교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간이요 9시까지 말고 1시간만 좀 늦춰서 10시까지라도 좀 그거라도 해줬으면 저는 필요하다고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을 먹었는데 9시 되니까 이제 다 나가잖아요. 예. 그냥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수준이었어요. 그냥 그렇죠. 다 나가니까. 8시 한 20분부터 연장해도. 나가시라고 그래요. 네. 8시 한 20분부터. 그러니까 사실 모임도 취소해버려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면 8시 20분부터 막 마음 급하게 나가는 그냥 맞아요. 나중에 보자. 1월달에 요즘 보자. 뭐 퇴근하고 만나면은 되게 한 이제 7시 되잖아요. 7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막 그게 문제가 그 9시쯤에 대리 기사분들 이게 확 몰려가지고 예. 그냥 그것도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대리 기사분들도 또 10시까지만 하게 되고 10시 이후에는 또 아예 일이 없을 거 하더라고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시간만이라도 좀 1시간 정도 늦춰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10시까지. 그러면 근데 9시하고 10시가 뭔 차이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때 9시 했다가 10시 다시 네. 저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저도 1시간 정도는 지금 예를 들면 근데 확산세는 약간 잡힌 것 같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건 있어요. 뭐 장사가 힘들 걸 몰라서 9시까지로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9시까지로 하니까 불편해서 약속을 취소하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10시까지 하면 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네라고 하면은 방역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근데 그래도 모이는 사람 모이거든요. 그러면 이왕 모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시까지면 안주 주문을 한 2억 개는 더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매출을 보자. 어제 절규가 뭐냐면요. 다 필요 없다. 매출을 보장하라. 장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건 논란이 있습니다. 9시냐 예. 10시냐 4명이냐 6명이냐는. 근데 최대한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부 유연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이야기는 뭐냐면 왜 교회나 대기업에는 온화하게 해주면서 우리만 이렇게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하느냐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면 미국처럼 PPP라고 해서 페이체크 프로텍트 프로그램을 해서 초저금리로 대출을 해준 다음에 예.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공과금은 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한을 안 받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을 약속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 공약이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봅시다. 짧게.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대선 후보 지지하는 그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소개할 게 많으니까 제가 프로테이지를 다 퍼센테이지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자영업자들한테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교수가 한번 분석해 보시죠.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원을 해야 된다. 소상공인 지원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50조 100조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야당이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실질적으로 이거 논의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는 뒤로 빠졌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해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자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3, 4개월 어떻게 버티냐.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다음 달이라도 빨리 지원금이 나와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더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할 때 뭔가 약속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거에 대한 평가도 일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의 민심 매우 싸늘하지만 이재명은
한편으로 정권 재창출이면서 한편으로 정권 교체 같은 성격이 일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지금 충분한 손실보상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것도 신속하게 연내, 연초 집행 이런 부분이 저는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P 프로그램 공약이 일부 또 먹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로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들 일단 해준다며요. 몇 천만 원이라도 그러면 거기서 이러면 어쨌든 영업 방역주가에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건비랑 임대료는 공가 못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대출 받은 걸로 그걸 먼저 집행을 하면 그 부분은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게 저희 확인이 됐잖아요. 어쨌든 노동자들의 임금, 그다음에 건물주 임대료 또는 공과금 정부에는 그러면 그 부분은 대출 상한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 공약도 어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상공인 몇 분 아는데 가장 좀 필요한 게 지원도 가장 중요하지만 대출을 좀 저금리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협에서 얼마 전에 청년 소상공인 희망 지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청년들에게는 1% 금리로 지금 대출해주겠다고 하거든요. 4대 은행 지금 올해만 해도 15조 정도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4대 은행도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좀 협조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4대 은행이 영업이익만 올해 15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4조를 벌었다는 건데 그렇죠. 통신 재벌 3사가 다 버는 돈이 1년에 3조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자영업자 한 분 인터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이제 대출도 다 해가지고 더 이상 대출할 여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대출 1% 저리 대출을 해줬는데 이제 한도가 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PPP 프로그램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안진걸의 민생하면 민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워가고 또 대책을 생각해봐서 좋긴 한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진걸의 민생하면은 그래도 언제 풀릴까? 하나씩 해 나가야죠. 내년도에 예를 들면 뭐 출산지원금 200만 원도 신설되고 영아수당 30만 원도 신설되고 이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캠페인했던 건데 일부 반영이 돼서 지금 내년에 출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있잖아요. 청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캠페인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장성철 교수, 국민의힘에서 50조 100조 하는 순간 국민들이 일단 기대를 좀 가질 거 아닙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런데 꼭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좀 더 하고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하자, 공은 당신한테 돌릴 테니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런 걸 좀 더 일찍 할 수는 없을까요? 해야죠. 이건 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나 김정인 위원장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머리 맞대고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우리 바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빨리 정부 빨리 예산 편성해가지고 가져와라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요. 소상공인분들 진짜 한계 상황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도 생겼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잘했냐면 빨리 사자가 모이자. 예. 여야 4명의 후보, 그다음 여야 4명의 대표들 모이면요. 모여서 그 자리에서 이걸 결의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추경안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비상시국이잖아요. 비상시국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비상으로 그러니까 풀어야지.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나 그다음에 소상공인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 후보들이 모여가지고 공약으로도 같이 내걸고 당장 대선 이후에 하지 말고 대선 전에 요 정도는 해달라고 문재인 정부하고 청와대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여당 그 정부에서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요. 저는 민생을 위한 문제에서는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외교 안보에는 여야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크고 급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니까요. 네, 고민하면서 오늘 안진걸의 민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계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